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의 문을 오늘 활짝 열겠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자 코스피 2% 넘는 급등으로 시원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형주, 성장주 모두 크게 오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만끽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경주마의 강력한 기수들과 함께 오늘장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 정말 모처럼 만에 2% 넘는 시원한 반등 이뤄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주말 동안 걱정했었던 부분들을 일단은 미국 증시에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 상황들이 좀 안정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양시장 다 세계 시장 다 20에서는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동안에 좀 애를 먹었었던 IT 쪽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또 재차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채권금리 역시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4.5가 좀 임계치에 좀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5 이하로 좀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어서 상당 부분 매크로는 상당히 좀 많이 안정화가 된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헤드라인으로. 근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도 다시 한번 열리는 모습들이고 우리가 또 쉬는 동안에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내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 증시의 자신감이 우리나라 증시의 자신감으로 좀 발휘 됐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짜리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지수는 엄청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종목만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빼고 나서는 이렇다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상황들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딱 하나 무조건 하나 꼽자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례적인 강력한 현선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 주간 동안에 좀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러한 강력한 매수세가 단순하게 그냥 수급적인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인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린메이 얘기 많이 했는데 세린메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제가 5월달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부장님의 자신감 오늘도 이유는 말씀드렸던 거고.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1,350원대 환율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런 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특히 국내 반도체 쪽에서는 대형주 쪽에 강세가 나타난 것이고요. 최근에 시장을 눌렀던 3고가 금리 환율 고물가인데 금리라든가 환율 부분이 어쨌든 완화가 되면서 또 오늘 이제 2조가 넘는 오늘 계약으로만 장중에 3만 개 가까이 매수를 외국이 했다가 2만 4천 계약으로 마무리가 됐고 이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 지표의 부진이 이때 금리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시장의 반등에 어떤 새로운 그런 연료로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금리 인하 부분들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스피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은 강한 반면에 코스닥의 시가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약했다. 이게 오늘 좀 다른 점이었고 이 금리 부분도 페드 해치 기준으로 최근에 연 1회까지 낮춰졌다가 지금 2회로 좀 올라갔고 내년 같은 경우도 2회에서 3회로 좀 다소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다 정상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5월 15일 정도에 헤드라인 CPI랑 코어 CPI 이거 나올 텐데 이게 어쨌든 한 3개월 만에 반등도 멈추고 코어 CPI도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6월 정도 끝나게 되면은 일단 5월달 정도는 종목별은 모르겠지만은 지수상으로는 충분히 추가 반등이고 이제 10년물이 4.3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3 요게 가면은 코스피 2,800이랑 거의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달러 인덱스 환율 부분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지수 업사이드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0년물 미 국채 금리 4.4 수준까지 떨어졌고 또 달러 인덱스까지 105 수준인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강달러 기저가 조금 이제 더 누그러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2,800까지 그 시점과 맞물린다라는 점 일단 오늘 관점을 갖고 오늘 저희들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하 대표님, 현선물에서 강력한 매수를 외국인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바이코리아가 다시 가동된 거라고 보시는지요? 바이 삼성전자죠.
정확하게 바이 코리아가 아니고 표현하면- 바이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제가 단칼에 자른 것 같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만약에 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 두 번째가 삼성전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지수는 많이 상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닥 같이 아니면 다른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수의 어떤 뭐 2,800을 논하기 앞서 가지고 여전히 K증시는 외국인들의 선물 노름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컸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변 변수는 상당히 이제 5월, 4월 대비해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뭐 약간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원자재가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제 질문을 하셨던 앞으로도 계속 그럼 외국인들이 오늘처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70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캐션 마크는 여전히 남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좋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1조 1,000억의 코스피 잠정치에는 삼성전자가 대략 6,000억 정도, 하이닉스가 1,8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냥 공식이죠.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 삼전 하이닉스 한 70% 사고 선물 매수 들어오는 거고 마침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인데 네. 외국인들이 그 보면 최근에 4월 중하순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던 4월 8일, 9일 수준으로 지수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때 지수가 2,710포인트 정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주식을 이제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보통 만기 이길 포지션으로 48,000 계약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3만 계약을 청산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갈 걸 감안해서 상당히 해지를 해놨었는데 이걸 풀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시장에서는 이제 환매수 물량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느 정도 시장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해지를 풀었다는 거는 앞으로 장을 바라볼 때 추수만 놓고 봐서는 크게 나쁠 가치가 않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내일도 쭉쭉 갈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은 오늘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렸지 않나 그거는 염두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정도는 또 되돌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 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말을 했으니까 바로 네. 말씀 이야기하죠. 바로 이어서 해주시면 되죠. 자,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는 밤새 고용 동향이 조금 나쁘게 나와서 배드 이즈쿠스로 떨어진 건 맞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이미 지난주부터 일본이 엔화 시장에서 158엔을 건드리면서 일본의 엔화 쪽에 153엔으로 떨어지면서 이미 달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있었고요. 5월 초순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좀 함축을 시키면서 도비시한 흐름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는 또 정치 많은 데이터들이 뭐 금리 인하, 금리 이야기 하는데 이건 9월달 이야기고 9월 달이라면 최소한 4, 5, 6, 7, 한 4개 정도의 우리는 미국의 월간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금리 인하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약간 호키시했던 멘트가 도비시하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슈 자체가 완화된 흐름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뭐 약간 안도렐리다. 저는 그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비슷한 생각이 드는 거는 네. 그 이제 환율이 1,350원 밑으로 쉽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그 달러를 직접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환 유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환율이 1,350원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는 않은 구조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뭐 신영 주권에서 얘기한 게 1,350원에서 1,400원 정도의 그 뉴 노멀 시대가 이제 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서 비슷할 것 같고요. 또 6월 달 정도 되면은 미국 재무부에서도 국채를 또 많이 또 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다시 국채 수익률 또 위로 좀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 정도는 환율이 좀 안정되고는 있지만은 이게 다시 언제든지 튀어갈 수 있는 구조니까 뭐 외국인들의 오늘처럼 추가적으로 이입되는 것들은 뭐 하 대표님 말씀처럼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2원 70전 내려서 1,360원에 딱 걸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아래로 방향을 틀지 아니면 요 부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될지는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난 게 오늘장 전반적인 투심을 좀 좌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도요, 최 대표님. 예. 저희가 자꾸 이 미국 연준이 좀 불만스러운 게 예. 같은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5월 FOMC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는 금리 인상은 아니야라는 데 선을 그었지만 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불투명해졌다라는 측면이 강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연준 위원들이 또 얘기한 거는 또 글쎄요. 이게 충분히 제약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내뱉으면서 네. 제가
이 사람들이 짰나? 지금 이거를 짜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선상에서 발언을 하나? 예. 뭐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일단 시장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했죠. 또 반대로 또 예. 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우리 하 대표님 그 발언 중에서 시황 얘기했었을 때 금리 인하에 포커스 맞추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거기에 좀 되게 공감을 하는 상황이에요. 네. 앞서서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오늘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헤드라인을 달고 나오면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조금 비둘기파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읽게 되면 이제 그런 뉘앙스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기사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특별하게 시기를 다 특정 짓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가 될 거냐 내년이 될 거냐 이 부분들 얘기를 안 하고요. 순수하게 데이터 인디게이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PCE 지표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금리를 움직이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2%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만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금리 5회, 6회 얘기하다가 뭐 4회로 줄어들고요, 3회로 줄어들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뭐 2회까지 얘기하다가 지금 다 그것들이 무산이 되고 올해 안으로 이제 금리 인하 한번 할 거야라는 이야기들 쪽으로 굉장히 시장에서 시장이 편한 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거를 금리 인하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기업이 시장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금 자체가 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기업의 힘만으로 충분히 시장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금리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기업들이 1분기 실적 괜찮았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우리나라도 50%가 넘는 부분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들이 2분기에도 이어진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라든지 기업의 투자금의 규모들을 좀 보면 답은 좀 쉽게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최 대표님과 하 대표님이 경로를 벌였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분이 또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상당히 큰데 금리 인하의 방점을 찍고 계시진 않다라고 해요. 하 대표님. 방점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제가 혹시 이 방송을 하면서 한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네, 던져주십시오. 금리 인하하면 장이 좋아집니까? 라고 한번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금리 인하하지 않아서 반도체가 나쁩니까? 라는 질문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발의 관점인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는 미국도 지금 왜 데이터에 의존하냐면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시장은 참 아까 보면 말맞추기인데 고용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석을 한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시장은 당장 9월달 금리 인하 쪽으로 간 거고, 근데 파월 의장의 그건 한 2, 3년 동안 행보를 놓고 보면 막연하게 미국의 대선이 11월 6일 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연준이 실제로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2.5%의 금리를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가 3.7%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정도의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거는 유가랑 별개의 문제고요. 미국이 지금 놓고 보면 주택 모기지 금리가 다시 7% 후반으로 뛴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철저하게 연준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카드를 손을 댈 확률은 낮은 거고,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대로 미국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는 폭이 되게 되면 그게 제일 가장 강력한 임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6월 달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달 정도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해서 11월 달부터 우리가 세린메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6개월의 강세 랠리를 보였어요. 4월까지. 근데 지금부터 이제 남아 있는 9월 달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꺾이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했을 경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선배를 좀 보여줄 과정인데,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하할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금리를 인하든 인하하지 않든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로 몰려 있다면 도대체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조금 마음이 좀 그랬던 거는 분명히 주말 이슈에 보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환율이 몰렸는데 글로벌 증시 포함해서 모든 증시가 금리 인하 수혜주 쪽으로 반도체로만 몰려간다면 우리 투자가의 관점은 금리란 포인트보다는
시장의 주도주가 누군가에 대한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약간 말이 좀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금리 인하 여부보다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느 쪽에 자금이 몰리는지, 그리고 금리를 실제로 인하했을 경우에는 아마 좀 결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금리 때문에 가장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 쪽으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전까지는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도비시한 게 아니라 호기시하지 않다에 반응하는 것이 조금 더 우선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라라는 말씀 같아요. 아, 그걸 되게 돌려서 말했구나.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기대가 너무 이제 시장에서 크게 투자자들이 반응을 하시니까 자칫 그게 이제 미스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이 대목에서 이창훈 부장님. 그러니까 금리를 예측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거의 저도 기대를 하면서도 네. 맞춘 적이 없어요. 실제로 피터 렌치가 또 얘기로 뭐 워런 버핏도 그렇고 금리 맞추는 게 진짜 어렵고 그렇게 맞출 수만 있으면 엄청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하도 그렇고 인상도 거의 뭐 맞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아주 그대로 간 적이 없어서 다만 이제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기조인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 기조인 것이냐. 적어도 인상 기조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하 사이클로 간다란만 기대감만으로도 증시는 어떻든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야지 수혜가 되는 기업들은 그때서 반응을 하겠죠. 지금은 기대감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뭐 예측하는 것보다도 그 방향성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다는 게 이게 금리를 좀 건들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연준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을 봐야 되는 게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지금 위해서 돈을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채를 더 풀어서 돈을 좀 2분기에는 지금 돈을 좀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수익률도 건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연준만 볼 건 아닙니다. 지금 특히 제니 옐런의 어딘가 그 어떤 그 방향성을 같이 봐야 돼가지고 좀 금리에 대한 예측이 좀 다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대선 이후를 되게 걱정하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 때 그러니까 이제 역대 그 선거상 돈을 많이 풀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재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번에도 역시 돈 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올해는 이 선거해에 글로벌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그런 과정들에서 그 이후가 좀 걱정되는 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예측하는 거는 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방향성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섹터였거든요. 하 대표님, 반도체 수급이 몰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됩니까?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수급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 상승을 하게 되면 네. 1, 2월 달에 강했던 예를 들어서 나도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란 게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 상승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오판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외국인 파생 포지션과 연계된 물량이라면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HBM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침 오늘 또 아침에 나온 이야기 중에는 대표적인 반도체 조사기관 트렌드포스죠. 이게 우리가 HBM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수율이잖아요. 수율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양품을 생산해내는 제품의 그 비율을 말하는데 뭐 HBM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기술도 어렵기 때문에 수율 자체가 40에서 50, 많이 봐야 50%를 가니까 10개 만들면 5개는 불량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수요는 좋은데 생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생산 능력이 한정적이니까 뭐 시장에서는 일단 내년도 수요 물량 자체를 올해 벌써 가격을 5에서 10% 올려서 판단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가 대략 6조 6천억의 영업이익을 보였고 하이닉스가 2조 원대 후반이었다면 앞으로 놓고 보면 디램 내에서 실제적으로 낸드라는 어떤 메모리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반도체에 엄청난 빛을 줬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로 갈 때는 낸드는 제한이 되거든요. 앞으로 결과적으로 HBM이 어느 정도 빨리 증가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모멘텀인데 디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한 자리였다가 네. 트렌드포스의 전망처럼 내년도 20%로 증가한다 그러면 혹시 수율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상대적 점유율로 커버를 하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900 이상을 유지해주고 5월 하순에 예정된 실적까지 연결을 지으면 딱 HBM으로 연결되는 반도체 쪽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나 요테크닉스, PSK 홀딩스. 근데 이제 하이닉스, 삼성이 다 좋은데 네. 종목마다 들어가게 되면 사실 반도체 종목들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네. 약간은 이제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그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금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몰리는데 오늘 장에서 딱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약간 그 운을 띄웠지 않습니까? 내일도 삼성전자 강할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관들이 안 붙어요. 예, 기관들이. 오늘 기관들은 전부 다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딱 들어올 때 외국인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해지성 상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 만약에 내일도 삼성전자가 뭐 매년 뭐 2% 3% 상승을 하면 이제 그때는 반도체 다른 종목들로 따라가고 되긴 되는데 네. 이번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은 연휴 이후에 이런 게 좀 몰리면서 좀 몰렸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도체 종목들도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대표님. 예. 전에도 여쭙겠습니다. 예. 반도체 HBM을 중심으로 한 슈퍼 사이클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예, 예. 여기에 대한 견해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뭐 2023년도에 HBM 비중 자체가 2% 정도밖에 안 됐었죠. 네. 2024년도 올해를 놓고 보게 되면 5% 정도까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도까지 보게 되면 한 10% 정도까지 업사이드를 좀 걸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불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돌파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1,000불, 뭐 1,200불, 1,300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서서도 시황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어느 기업들이 돈을 쓰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 하나가 지금 내리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제가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하나에서 촉발이 된 이 AI 전쟁 자체가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뛰어들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퍼즐을 맞춰줬던 기업이 물론 이제 직접적인 AI 쪽으로 뭐 반도체 쪽으로라고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애플도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하고 엄청난 이제 AI 투자를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뒤쳐져 있었던 이 IT 기업들, 그러니까 신진 기술들을 갖고 있는 IT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 AI 시장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수율적인 부분들은 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율 자체가 지금 40%에서 한 60% 정도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어찌됐든 앞으로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불거졌었던 이 AI 시장이 본격적인 뭔가 활성화라든지 본격적인 사용 연원 자체를 2025년도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수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주요 공급처, 그러니까 HBM3에 대한 이제 인증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HBM3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자들이 돈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아마 하반기에 HBM 그리고 이제 내년도 HBM 가격의 협상이 지금 올해 지금 2분기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5%에서 10% 이상 지금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주가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계속 올라가는 이유들을 우리는 산업에 대한 성장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이러한 상황들이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뭐 미래에는 또 다른 산업에 또 붙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뭐 정점에 딱 찍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꺾이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 네. 구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산업 자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오히려 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좀 보면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하게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저도 1분기에 그러니까 지난달 FOMC 막 기다리면서 우리가 시장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면서 반도체 약간은 조금 조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FOMC 이후에 주가 리바운딩 되는 거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의 크기가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상상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들 올 한해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 버튼을 눌러야겠네요. 지금 뭐 어쨌든 가격도 올라가고 예. 수요도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같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간은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면 부장님 보통 한 이 사이클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슈퍼 사이클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간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여기서 3년 4년 간 사례가 없고요. 뭐 얼마나 보통 이제 기간이 얼마나 되죠? 뭐 1년 반, 1년 4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보통이 2년 정도가 이제 보통 사이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는 HBM 때문에 좀 특이한 사이클이 좀 오긴 한 건데, 네. 그 보통은 이제 이제 감산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감산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실적으로 증가가 되고, 실적으로 증가가 되고 나서 다시 이제 증설 사이클 들어가면은 이제 조정 나고 뭐 이렇게 보통 되는데, 지금 감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상승 사이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3월 때까지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꺾인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지금 상승이 나와 있고, 4월 달 지표도 뭐 5월 달에 나오겠죠. 그래서 계속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은 OECD 경기 선행 지수 계속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과,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시가총액 합은 계속 동행을 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지금 그 와이어의 유동성 증감률도 최근 다시 올라오는데, 이게 꺾였을 때, 그건 매크로 지표 꺾었을 때는 반도체 종목들은 조정이 오는데 그게 네. 안 꺾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에 대한 그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꺾였을 때는 이게 보통 다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그 뭐 증권에서 부했던 퍼가 20배라고 하면 목표가 올라갔을 때 50배, 최근에 80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실적의 성향보다 밸류에이션의 상향으로 인한 그 주가 목표가 상향이 더 많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 뭐 3배, 4배 주던 게 지금은 50배까지 이렇게 줘버리니까 네. 지금 이게 밸류에이션 상당 고밸류에이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선행 지수,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 꺾었을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하락했다는 하락폭이 클 거기 때문에 언제든 질기되 언제든 좀 그 파트에서 나올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뭐 그런 매크로 지표 꺾이는 증세는 없으니까 좀 더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대표님, 네. 애플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이제 애플 주가가 상당히 많이 회복했잖아요. 네, 회복을 네. 했고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애플 주가에 대한 그 기대를 거는 이 투자자들이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나온 게 지금 애플이 AI용 서버 칩을 곧 공개를 한다. 이건 이제 TSMC에서 만들 것 같은데, 만드는 건데, AI 서버 칩 시장에 애플이 뛰어든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애플도 예전부터 보게 되면 자체 칩은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확대가 안 된 거고,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아마 이게 어느 정도 6월 10일날 예정된 WWDC 2024에서 한번 이야기를 할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애플도 자체 칩을 통한 AI 쪽에 투자 자체를 강화한다는 하나 일환도 되는 거라서, 네.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애플의 주가와는 조금 다르게 애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애플이 이제 애플카 같은 부분을 좀 내려놓고 AI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플의 회사 자체가 전체 이번 실적에도 보시다시피 전체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이 이 하드웨어 기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당장 오늘 밤이군요. 5월 7일 날 애플이 또 아이패드도 다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합니다만은, 네. 결과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관점에서 애플의 자체 칩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단정을 해서 누가 만든다, 그래서 애플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의 자체 칩을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슈퍼 도조 칩을 뭐 TSMC가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애플은 이제 최근 5월달, 6월달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조금 더 AI 쪽으로 포커스를 갖춰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가 관점에서는 이걸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주당 180달러 위로 올라온 거는 아무래도 우리 돈으로 150조 원, 미국 돈으로 1,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정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M7 종목 중에서 2개의 종목이 좀 바닥을 탈피한 거잖아요. 네. 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여기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애플의 주가를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한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지금 가격에 올인 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네, 최 대표님.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로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이러한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이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IT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지금 AI 얘기 걸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할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야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던 애플도 실적이 좀 안 좋아지니까 AI를 들고 나왔구나. 아. 그리고 대규모의 자금을 투입을 하겠구나. 그렇다고 되면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AI 시장이 생존의 문제로 된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규모 자금을 계속 쏟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쟁에서 뒤떨어져 버리게 되면 미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AI 산업 애플을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극제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홀로 그렇게 독야청청 잘난 체하던 애플마저 예. 이제 AI 빼고는 답이 살아남지 없다. 못하는 예. 시대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렇죠. 이슈를 좀 해석을 해봐야 된다. 좋은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 오늘 저희가 또 짚어볼 이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인데 미국 IRA, FEOC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좀 복잡하더라고요, 부장님. 이창훈 부장님께 이거는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물에 대한 그 소재 원산지가 어디냐 이거에 대한 규제 문턱이 좀 낮아졌다. 이건 그러면 우리 2차 전지 소재주들한테 플러스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호재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구조가 좀 복잡해서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에 나왔는데요. 네. 그 원문이 진짜 길더라고요. 정말 길어서. 그래서 길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짧게,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핵심 광물과 이제 그 배터리 컴포넌트 구성 재료 두 가지로 있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생긴 그 얘기가 배터리 머티리얼즈가 들었고요. 여기에는 그 핵심 광물이 포함되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특이 사항이 그 핵심 광물이라든가 구성 재료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그 배터리 머티리얼즈, 그 배터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그 분리막 같은 경우도 코팅 분리막만 이제 그 FEC에 적용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적용이 안 됐던 거고요. 또 시장에 오해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전에 용매 같은 경우에는 FEC 그러니까 여기 핵심 광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용된다라는 거는 FEOC에 적용된다라는 건 해외 우려 기간 이란 그렇죠. 뜻 아닙니까? 예, 우리 말로 해외로 해석을 하면 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중국 쓰지 말라는 건데 중국 요게, 쓰면 그 보조금 못 받아.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원래 그 핵심 광물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2027년까지 유예를 준 2년간 유예를 준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동박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FEC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CNT 도전제라든가 전에 용매 같은 경우도 이게 핵심 광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재료임에도 그 FEC 적용을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시장에 오해가 있었던 건 오늘 뭐냐면은 그 전해질염과 그리고 전해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 FEC 규정을 유예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전해질염과 전해 첨가제가 마치 FE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처럼 시장에 오늘 오해가 나왔어요. 그게 미래에셋에서 그 코멘트를 할 때 그거 잘못 코멘트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해질염의 그 전해액의 원료가 그 6+설에서 그 LiPF6인데 이게 이제 그 전해액의 원래 90%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중국 거를 쓸 수 있다라고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이제 쓰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죠.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전액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액 전액 첨가제랑 전해질염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추적이 어려워서 그걸 유예를 준 건데 그 광물에도 유예를 준 건데 마치 이제 전액 첨가제랑 전해질염이 FEC 여기를 안 맞는 걸로 일단 시장 오해를 받아서 오늘 전액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요. 솔버블랭스랑 좀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오늘 그 투신 쪽에서 약간 푸시하는 그런 좀 오늘 그 종목 영업을 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올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전액 종목들의 하락은 좀 시장적 오해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전액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은 중국 걸 전혀 쓰지 못했는데 그 원료를 또 중국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으면 좋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그 오늘 내용 중에서는 그게 가장 좀 핵심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이던스에 포함된 내용은 핵심 광물에 대해서 중국산을 써도 이 조건 자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산을 써야 되는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번 가이드가 굉장히 플러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투자 측면에서도 이거는 주가가
주가에 굉장히 그러니까 호재성이 있으시다? 빠질 만한 이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면 되지 악재는 아닌데 네. 지금 약간의 그 워딩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전액도 중국 걸 쓸 수 있다.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시장 오해 풀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따라서 저희가 많은 해석들을 하고 왔는데 하 대표님 네. 지금 2차 전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좀 개괄적으로 좀 질문을 하 대표님께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리 이야기를 조금 중구난방으로 조금 이야기 드린 게 없잖아 있은 것 같아서 보완을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왜 이렇게 반도체가 강한 거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시장 어떤 그림으로 갈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인하한 시점으로 간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자금의 분산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우리 차관 부장님이 말씀하신 FEOC 규정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그럼 첨보한테 좋단 말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사실 국내 제가 알기로는 이 FEOC 규정을 유예한다는 거는 사실 이차전지 입장에서 사실 호재성 재료 때문에 판단했었는데 네. 주가에 반응한 흐름을 놓고 보면 제한된 자금 자체가 거의 지금 일단은 바로 QOQ 기준으로 바로 실적이 나오는 반도체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나 관련 뭐 자동차 업종의 향후 뭐 발표라든지 실적에 대한 이슈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 관점에서는 돈은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누석 말씀드립니다만은 쏠림의 반작용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접어들어서 조금 좋은 내용은 뭐냐면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최소한 뭐 일부 LG엔솔이라든지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장중에 매일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도 볼 것이고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이 투자가 지연된 첫 번째 원인은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요를 만든 또 첫 번째 이유에는 금리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라는 변수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롱텀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대표님께도 예.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부분들 다 뭐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들 자체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의 뭐 투자자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2분기 역시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차종의 판매 비율을 좀 보시게 되면 여전히 전기차 쪽보다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 이제 판매 대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큐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중국 전기차들 뭐 많이들 이렇게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저가 차량에 대한 판매 속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중국 쪽에서에 대한 뭐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좀 약간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뭐 OEM도 그렇고요, 미국의 OEM도 그렇고 뭐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이 좀 될 수 있는 차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저가 전기차를 만들 때 과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갖춰질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풀어야 될 숙제고요.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뭔가 좀 클리어한 뭔가 좀 명백한 그런 이제 해결책들이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에 많이 좀 갖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FEOC 이거 좀 봤는데 이게 좀 저는 좀 해석을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지 장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FEOC에 중국 쪽에 들어가는 광물 자체를 아예 다 배제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든 뭔가 이제 이 제조 비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또 판가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중국 차의 경쟁에서도 또 밀릴 거고요. 또 그렇다고 이게 또 중국 쪽 광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요 구간 자체를 또 열어줘 버리게 되면 어찌됐든 중국 정부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그러면 또 중국 차는 또 값싸게 또 전기차로 또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굉장히 좀 조선모사인 상황인 것 같고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이게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유리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 미국의 OEM 기업들이 아직까지 중국 차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성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연을 좀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리고 이제 선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국의 이 자동차 근로자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게 묘수가 아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해석분들 자체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까지는 약간은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이창환 부장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FEOC와 관련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포인트를 좀 짚어서 설명을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 IRA법을 맞출 수 없는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그대로 원한대로 갈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 로비를 하고 미국을 설득해서 얻어낸 것이고요. 이건 분명히 이제 2차전지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그 숨통을 이제 틔워줬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부 오해가 있었던 그 전해 첨가제와 전해질 염유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4월달에 기아의 북미 쪽 전기차 판매 대수를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147% 성장이 나왔거든요. 전기차 네. 판매가. 특히 이제 EV6와 이제 EV9 쪽이 굉장히 많이 많이 판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에서 특히 현대기아차 쪽에서의 성장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쪽에 특히 얼티엄 셀즈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다 다릅니다. 유럽도 그 독일은 안 좋지만 프랑스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쪽은 좋기 때문에 다 차별화가 있을 것이고요. 전기차 시대 준비를 잘한 기업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FEOC와 관련된 이슈 좀 정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기업 이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라인과 관련돼서 최근에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금 네이버 지분에 대한 매각 압박이 일본 정부로부터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해외 매출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해석이 되고 있어서 부장님 이것도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 그 라인이 그 야후 재팬이랑 같이 합작을 한 건데 이게 네. 지금 일본에서 거의 9,600만 명 정도 지금 사용자가 달하고 그 소프트뱅크랑 네이버랑 각각 이제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영권 자체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고 개발권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그 이런 그 기술 본인의 기술력을 좀 글로벌적으로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았던 것인데 지금 그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한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그 총무성에서 이제 나름의 압박을 한 건데 이건 좀 핑계인 것 같고요. 네이버가 이를 통해서 일본의 선거를 통해서 뭐 동남아든가 해외 쪽으로 쭉 진출을 하려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좀 일본 쪽에서 좀 견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더 들고 그리고 네이버가 애초부터 그 일본 야후와 손을 잡았던 거는 향후에 서로 간의 시너지를 좀 기대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 AI 같은 경우도 그 구글 그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글 거를 사용하면서 네이버의 그 거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향후 라인 그 야후와 네이버 간의 협력도 사실 좀 시너지가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좀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이거는 좀 그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향후의 라인 지분을 좀 매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대 주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야지 네이버의 좀 주가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냐 네.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에 있어서 뭐 악재라고 한다면 가장 큰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딱 네이버가 불확실성에 네이버 라인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에 좀 휩싸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거는 이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또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공매도 금지된 기간인데 더 금지 기간 더 늘려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원성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이슈를? 근데 이제 이거는 금융당국이 아마 글로벌 오랜 기간 동안 조사를 좀 해오던 거고요. 네. 1차 조사 때보다 불법 공매도 금액 자체가 조금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었는데 한 2천억 정도 이야기를 해요. 해외 IB 이야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재개를 앞둔 상태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금융당국이죠. 지난 4월 25일 날 NSDS 시스템을 이제 시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현재로 만들어 놨는데 약간은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의 4호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그런 계속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금융당국의 해명 자료가 조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 있는 게 네. 몰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몰랐고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냐하면 아직도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4월달에 예상한 NSDS 한국판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이것도 사전 시스템이 아니라 금감원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4호 시스템이거든요.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을 하고 나면 이게 무차익 공매도임을 인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터졌고 왜라고 묻는다면 사실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과징금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인 솜방망이 처벌이 좀 거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천억이 했다고 해서 불법 공매도가 멈추고 그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내 금융기관하고 해외 IB하고 뭐 다른 그렇게 합니다. 홍콩 넘어가서 해외 IB들 만나가지고 똑바로 하라고 말은 한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보는 건 해외 IB 쪽도 마찬가지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하는 국내 기관사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가 50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주가 안 된 상태에서 100조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체결 전에 그러면은 50조가 비었잖아요. 다시 50조를 채워 넣어요. 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가만히 놓고 보면 50대 50 제로인데 그 중간에 뜬 공간에는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게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금융당국의 이런 조사는 진행될 것이고 돌고 돌아서 아마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아마 국내에서 만든 이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NSDS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금융당국도 인지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2월 30일 이후에 공매도 재개는 어렵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예. 지적.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것들을 이제 많죠. 네, 완화시키고 예. 이제 가지치기를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줄였어요. 예. 그런 개인이 이제 좀 공매도를 가지고 정말로 투자했었을 때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냐? 물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최 대표님,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은 요구했던 게 뭐 공매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뭐 매매를 해가지고 뭐 투자를 내겠다, 수익을 내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뭐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러한 이제 뭔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조건 자체가 좀 틀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이라고 보다는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뭐 원천적으로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좀 동일시하자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 이 세 주체들의 조건 자체가 동일하게 갖춰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뭔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잡음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하지만 이게 어찌됐든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순차적으로 굉장히 좀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최종적인 조건 자체는 동일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역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당국이 완전 삽질하는 겁니다. 아니 네.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담보 비율을 조정을 하라 그랬더니 개인 담보 비율을 105%, 그러니까 개인 담보 비율을 105%로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은 두고 기관을 맞춰야 되는 거죠.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매도 제도 개선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신나게 공매도 때려가 수익 내자가 목표가 아니고 개인은 투자자의 공매도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래야지 어려우니 한쪽으로 기울어진 걸 맞추라 했는데 출발 자체를 개인 담보 비율을 내려가지고 쉽게 대주 치세요라고 만들어버리면 이건 조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거꾸로 놓고 보면 네. 기관들의 담보 비율을 120%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재고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제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네, 뭡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흡연자인데 담배를 안 피는데 예. 자꾸 담배 피는 사람들 집 앞에서 자꾸 담배 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피지 말고 그 흡연 장소에서 펴라고 했더니만 나가서 피워라. 너도 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도 이제 불법 공매도라든가 공매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좀 허들을 높여달라는 거거든요. 좀 덜 치게끔 제재를 해달라는데 우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너도 개인 담배 투자자도, 배워라. 니네도 공매도 그것처럼. 해라 이렇게 된 거라서 이게 실제 그 눈높이가 너무 차이가 좀 많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 참 많은 의견들 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요거는 다시 한번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오래된 경험이 있죠. 5월엔 주식을 팔아라. 자, 세린메이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 우리 경험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벌일 수 있고 지금이 바로 그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주마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일장 준비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